한밤중 불 꺼진 부산 외곽의 한 뇌단계 사육 농장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형광등 아래 차가운 표정의 한 여자가 끈적거리는 사료를 들고 무표정하게 개 사료통에 붓고 있다. 사료통 앞에서 수십 마리 개들이 사납게 지저대며 서로를 밀쳐내며 그 사료를 핥아먹는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끈적한 사료 속에 그녀가 직접 죽인 남편과 아들,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이건 악몽이 아니다. 이것은 부산 기장군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신뢰와 사랑이 짓밟히고 핏빛게 사료 속에 갈아 넣어진 비극. 이야기는 해운대에서 멀리 떨어진 기장군의 한 폐쇄적인 지역, 개사육으로 유명한 도영농장에서 시작된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신뢰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료 품질과 개의 혈통 관리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대형 농장이었다. 이 농장의 주인은 김영숙 여사, 올해 64.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이 농장에 바친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르고 거칠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 갈라진 손마디에서 수십 년의 노동의 흔적이 묻어났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강인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의 외아들 김태진, 35세은 성격이 유순하고 말수가 적으며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만 하는 순한 남자였다. 농장에서 개를 돌보는 일을 맡았고 가끔은 부산 연안 어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생선거래도 겸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결정은 여전히 어머니인 김영숙 여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6년 전, 이 가족의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 바로 김태진의 아내, 이서진, 32세. 말끔한 외모와 교묘한 언변으로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농장을 도우며 일했고 5년 전에는 아들 김지훈을 낳았다. 지훈이는 말도 잘하고 귀엽고 똑똑한 아이였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 가족은 평범했고 오히려 부유해 보였다. 성실하고 조용한 가족. 하지만 2023년 10월 초 어느 날 아침 그 평온이 산산조각 났다. 김영숙 여사와 며느리 이서진은 심각한 얼굴로 기장군 경찰서에 달려와 실종 사건을 신고했다. 접수를 맡은 사람은 29세의 젊은 수사관 오상혁 형사. 그의 앞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여인이 앉아 있었다. 김영숙 여사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고 고통과 절망이 그녀의 눈에 드러났다. 반면 이서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몸은 흔들렸고 민방위 요원의 부축 없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어 보였다. 잠시 후 진정이 된 이서진은 말을 시작했다. 사흘 전이에요. 남편이랑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날 밤태진 오빠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말했어요. 오랜 친구가 바다로 나가자고 큰 개 사료 거래가 있다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했죠. 지훈이는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계속 이야기했다. 남편은 이에서 3일 만에 돌아올 거라 했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어선 주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신고하러 왔다고.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바닷일을 하다 갑자기 출항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오상혁 형사가 김영숙 여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김영숙 여사는 눈을 붉히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태진이는 요즘 감기로 알아누웠어. 내가 직접 쉬라고 했지. 출항은 무슨. 그날 밤 걔가 지훈이 손을 잡고 집 앞 편의점 간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그 후로 안 돌아왔어. 서로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 한 사람은 미리 계획된 출항, 다른 한 사람은 단순한 외출 후 실종.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왜 사흘이나 지나서야 실종 신고를 했는가? 오상혁 형사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진술 간의 모순을 즉시 파악했고 기장경찰서에서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이과로 보고했다. 몇 시간 후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 강력범 죄수사대로 이관되었다.
수사를 맡게 된 사람은 박도현 수석검사, 25년 경력의 베테랑. 날카로운 눈매와 침착한 말투, 뛰어난 심리 분석력으로 악명 높은 사건들을 해결해온 인물이었다. 박 검사는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첫 번째 인물은 이서진, 그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며느리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이과 소속 박도현 수석검사는 수사 초반부터 확신했다. 이서진이라는 여자의 눈물은 진짜가 아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실종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계산된 연기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작은 감정 묘사 하나하나에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태진 오빠가 말했어요. 이번 출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래요. 지훈이도 데리고 나가면 좋아할 거라고. 그런데 박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어린아이를 위험한 해양사료 거래 현장에 데려가는가? 태진은 어릴 때부터 선상 생활을 해온 경험 많은 남자였다. 그런 그가 아무 정보도 없는 배에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탄다. 그는 이서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이서진 씨, 남편분이 어선을 타고 생선 거래를 자주 나간다고 했죠? 네,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내조차 모르는 배에 탄다고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서진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더듬었다. 그 사람, 오래된 친구라서 믿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5살 아이를 함께 데려간다고요. 아,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박 검사는 이 말에서 심각한 허점을 포착했다. 경험 많은 아버지가 5살 아이를 위험한 사료 유통 항로에 데려간다. 그건 아버지의 책임감이 아니라 비현실적 판타지에 가깝다. 박 검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명령을 내렸다. 즉시 부산 연안해양경비대 개사료 유통업자 전수 조사, 어선 출항 내역, 항만 CCTV 전수 확보, 그리고 김태진 명의 통신 기록, 통화 내역 분석.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니다. 살인 사건이다. 조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됐다. 단 반나절 만에 해양경비대로부터 첫 보고가 도착했다. 최근 3일간 김태진 또는 김지훈 이름으로 등록된 어선 출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사료 유통업자, 어선 주인들도 그런 출항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통신 내역. 김태진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밤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곳이 바로 도영농장 내부였다. 이후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증거는 이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김태진과 김지훈은 농장을 떠난 적이 없다. 그들은 그날 밤 그곳에서 사라진 것이다. 박 검사는 즉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을 명령했다. 그리고 부산지검의 특별영장부는 긴급히 도영농장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도영농장 지옥의 중심. 그날 오후 강력수사대와 부산감식반, 법일관팀이 농장에 도착했다. 농장은 기묘할 정도로 청결했다. 너무 청결했다. 창고, 침실, 욕실, 개사료 저장실까지 모든 공간이 반짝였다. 먼지 하나 없었고 벽지에는 손자국조차 없었다. 이건 사고 후의 정리라기보단 누군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같은데요. 현장 감시교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곳은 개사료를 제조하는 창고였다. 창고에는 대형 산업용 개 사료 믹서기가 있었다. 번쩍거리는 금속 표면, 기계 내부까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심지어 바닥은 락스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세척되어 있었다. 박 검사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개사료 창고에서 락스 냄새? 사료 창고는 원래 악취가 심한 곳이다. 기름기와 고기 찌꺼기, 탈취제를 써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너무 깨끗했다. 기계 내부까지도. 이건 무언가를 지우려는 노력입니다. 피일 수도 있고 더 끔찍한 것일 수도 있고. 그때 한 감식 요원이 박 검사에게 다가왔다. 수사관님, 옆 농장 사는 이웃이 진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날 밤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 검사는 즉시 그를 불렀다. 그 이웃 남자는 50대 초반, 이름은 정우현, 인근 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였다. 그는 말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기계 소음이 났어요. 도형 농장의 개 사료 믹서기 소리였죠. 보통 나대만 돌아가는데 그날은 2시간 넘게 돌아갔어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시끄러웠고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도 이상한 밤이었다고. 그 진술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청결한 창고, 사라진 가족, 한밤중 돌아가는 믹서기. 박 검사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그 믹서기 안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의 흔적이. 그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부터 믹서기 완전 분해 수색 실시. 기계 내부의 단일 그램의 흔적이라도 남았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창고 바닥 루머놀 검사 준비. 형사과 기술팀은 즉각 움직였다. 도형 농장 개 사료 믹서기. 무게 700kg에 달하는 금속 괴물. 이 거대한 장비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며 내부를 완전히 해부하기 시작했다. 기계 분해는 해부였다.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살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과학 수사였다. 장비에 부착된 커버, 날개, 축, 칼날 모든 부속이 정밀하게 분해되었다. 혼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작업을 위해 부산지방검찰청 기술수사팀은 부산과학수사연구소와 협력해 최신 분석 장비까지 동원했다. 창고 내부의 조명이 꺼지고 감식팀은 루머놀 화학약품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믹서기 내부, 기계 날개, 축 사이, 바닥 배수구 주변. 형언할 수 없는 빛들이 소름 끼치도록 일렁였다. 별빛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그 빛은 죽음을 증언하는 형광이었다. 혈흔입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워진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박도현 수석검사는 눈을 감았다. 믹서기 내부에 묻은 건 단순한 사료 찌꺼기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피, 살, 뼈 조각이었다. 형사들은 즉시 믹서기 내부에서 이상한 조각들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희끄무레한 단단한 조각들, 뼈, 붉은 기운이 남은 유기물, 근육 조직, 섬유질, 옷감 조각, 검은 가닥, 머리카락, 모두 밀봉 봉투에 담아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급송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박 검사는 외쳤다. 모든 사료 자루 검사하라. 가루 속에도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는 건 지훈이의 흔적이다. 그리고 김태진의 사라진 신체. 창고 구석에 쌓인 수십 개의 개 사료 자루가 줄줄이 끌려 나왔다. 하얀 방수천 위에 사료가 부어졌고 감식요원들은 치밀한 망사채로 사료를 걸러내기 시작했다. 한 삽, 또 한 삽. 믹서기에서 나온 건 사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이물질이 숨어 있었다. 2시간 뒤, 침묵을 깨는 한 감식 요원의 목소리. 멈춰. 이건 이빨이야. 모두가 숨을 멈췄다. 작고 흰색의 물체. 형태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유치입니다. 아이의 유치. 그리고 이어지는 발견들. 콩알만 한 뼈조각.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줄. 파란색 티셔츠에서 뜯긴 듯한 직물 조각. 거기엔 장난감 자동차 프린트가 있었다.
지훈이가 평소 입던 옷. 박도현 검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사료 안에 있는 거야. ADN 검사 결과 2일 후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분해된 뼈, 모발, 치아, 그리고 티셔츠 조각까지 모두 김태진과 김지훈 부자의 것과 일치했다. 김지훈의 유치는 이서진의 모발과 김태진의 뼈 조각은 김영숙의 DNA와 일치했다. 그들은 실종되지 않았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개 사료가 되었다. 박도현 검사는 ADN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임시 구금소에 있는 두 여인 앞에 나타났다. 이서진과 김영숙. 박 검사는 두 사람 앞에 검사 결과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들의 아들과 손자. 지금 그 흔적이 개 사료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이서진은 기괴한 비명을 질렀고 눈을 뒤집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들통나버린 범죄 앞의 절망. 김영숙은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떨리고 두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박도현 검사는 알았다. 별표,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누가 죽였는가 보다. 왜 죽였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부산지검 강력이과는 용의자 분리신문을 결정했다. 이서진과 김영숙,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침묵하고 있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의 격리 수용, 심리전을 통해 둘 중 약한 고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박도현 검사는 먼저 이서진과 마주 앉았다. 범죄 후 연기를 이어오던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아니, 시어머니가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박 검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들을 하나씩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ADN 분석 결과지, 사료 속에서 발견된 유치, 뼈 조각 사진, 김태진의 통화 기록, 실종 당시 위치 데이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의 진짜 휴대전화입니다. 우리가 당신 옷장 바닥에서 찾아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에는 황민혁이라는 남자와의 빈번한 통화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도영농장에 개 사료를 공급하는 업자였다. 하지만 실상은 이서진의 내연남이었다. 박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마다 그 남자와 통화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관계였는지 이제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 검사는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다. 당신이 사건 며칠 전 부산 시내의 한 개인 병원에서 수면제를 대량 처방받은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 약은 사료 속에서 발견된 모 조직에서 검출된 바로 그 수면제였다. 일반 판매가 불가능한 고용량 수면제. 그 순간 이서진의 눈빛이 바뀌었다. 울음은 멈췄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건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그 약이 아이랑 남편의 몸에서 왜 검출됐죠? 박 검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다. 그리고 이건 당신 아들의 이빨입니다. 이빨이에요. 지훈이 유치. 그게 개 사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웃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공기조차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눈에는 눈물 대신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광기가 번뜩였다. 태진 오빠는 바보예요. 시어머니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들었죠. 나를 여자로도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지훈이도 나보다 아빠만 좋아했어요. 전 그 가족 안에서 그냥 기계였어요. 사료나 나르고 개똥이나 치우는 하녀. 그녀는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말했다. 황민혁과 함께였을 때 처음으로 여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치워버렸죠. 박 검사는 조용히 물었다. 계획은 당신이 세운 겁니까? 그러며 태진 오빠가 바다에서 돌아온 날 내가 직접 수면제 탄 우유를 줬어요. 하나는 오빠한테, 하나는 지훈이한테. 그녀는 말없이 손을 오므렸다. 잠든 아이를 먼저 죽였어요. 베개로 눌렀어요. 조금 버둥거리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태진 오빠도.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죽인 다음 황민혁을 불렀어요. 우리는 같이 그들을 조각조각 냈어요. 박 검사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이서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나직이 속삭였다. 별표 믹서기. 개 사료용 대형 믹서기. 거기다 다 넣었어요. 피, 살, 뼈, 옷. 다 사료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그걸 개들한테 먹였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사료 잘 먹었어요.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었다. 박 검사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 혼자서 이걸 끝낼 수 있었을까요? 김영숙 여사,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몰랐을까요? 그 순간 이서진의 얼굴이 뒤틀렸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소름 끼치는 미소. 몰랐다고요. 그 여자가 다 봤어요. 내가 피로 뒤범벅된 상태로 서 있는 거. 그녀는 그냥 물 들고 왔어요. 락스랑 걸레 들고 같이 닦았어요. 박 검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왜 침묵했죠? 그 여자는요. 예전에 사람 하나 죽였거든요. 정적이 감돌았다. 내가 알아버렸어요. 오래전에 농장에서 일하던 청년 하나. 믹서기에 빨려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신고 안 했어요. 그냥 전기 감전으로 위장했죠. 보험도 탔고요. 내가 그걸 알아냈고 그걸로 협박했어요. 도와달라, 아니면 같이 지옥 가자고.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시간이었다. 그는 김영숙과 다시 마주 앉았다. 박도현 수석검사는 마지막으로 김영숙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때 농장을 이끌던 강인한 여인은 이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로 창백하게 떨고 있었다. 박 검사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이서진의 자백 내용을 요약한 문건을 올려두었다. 녹음된 음성 일부도 함께 틀었다. 거기엔 이서진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 알았어요. 피로 물든 창고를 보고도 그냥 도와줬어요. 락스를 들고 왔죠. 같이 닦았어요. 왜냐면 그 여자도 사람 하나 죽였거든요.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재생을 멈추자 박 검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김 여사님, 사실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침묵. 그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손자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농장보다 그 아이들이, 그 생명이 덜 중요했습니까? 그 순간 김영숙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게, 그리고 곧바로 억눌러온 울음이 폭발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저 아무도 몰랐으면 했어. 박 검사는 조용히 물었다. 왜 숨겼습니까? 왜 범인을 돕고 범죄를 묵인했습니까? 한참을 울던 김영숙은 마침내 한 줄의 진실을 꺼냈다. 내가 예전에 사람 하나 죽였거든요. 그 아이 말이 맞아. 그때 난 정말 그 애를 죽였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농장을 막 키울 때였어. 같이 일하던 청년이 있었지. 착하고 성실했지만 하루는 믹서기 돌리다가 미끄러졌어.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신고하면 농장 다칠까봐, 보상금 요구 받을까봐, 그 애 시신을 옮겨 감전사로 위장했어. 아무도 몰랐지.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사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서진이 그걸 알아버렸다. 그리고 협박했다. 내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 다 까발릴 거야. 그럼 농장도 너도 끝이야. 그 순간 김영숙은 결정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농장은 살아야 한다고. 내 죄 하나 더 보태면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그녀는 피범벅이 된 창고에서 락스를 들고 나타났다. 그 손으로 자신의 아들과 손자의 핏자국을 닦았다. 그 손으로 믹서기 바닥을 문질렀다.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다.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형사대법정. 2024년 6월 부산지방법원 형사하부부 1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별표 개사료살인 별표에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언론, 시민, 법학자들까지 이 비인간적이고 전대미문의 살인극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몰려들었다. 피고인석에 선 세 사람. 이서진 냉혹한 범죄의 주범, 김영숙 침묵의 공범, 황민혁 도륙의 조력자, 불륜의 파트너. 검찰은 말한다. 이서진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잠재우고 질식시키고 조각내어 믹서기에 갈고 개사료로 만들었습니다. 피고석의 이서진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김영숙은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말라붙은 얼굴로 법정의 바닥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도, 용서를 바라는 눈물도 아닌 끝없는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황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비겁하게 도망가고 싶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최종 선고. 재판부는 살인의 잔혹성, 사체 훼손의 정도, 공모와 은폐의 조직적 성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서진, 사형, 김영숙, 징역 20년, 살인 은폐 및 사체 유기 공범, 황민혁, 징역 25년, 공모 및 시체 훼손, 범행 은닉. 그 순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그들이 가족을 개 사료로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죽음의 대가. 사건 이후 도영 농장은 폐쇄되었고 저주받은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장군 지역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한 가지 교훈을 남긴다. 침묵은 죄다. 악 앞에서의 침묵은 악과 다르지 않다. 김영숙은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묵인했고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던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되었다.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실화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붕괴, 가정의 몰락, 그리고 탐욕과 침묵이 낳은 지옥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침묵은 언제 죄가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가?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Stories Embrassing Memory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